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가장 적게 먹는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먹는 양은 당연히 365kg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평생을 요거는 이제 79세를 계산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100세를 산다면 얼마나 먹을까? 네, 약 얼마죠? 얼마가 될까요? 네, 36,500 36,500kg 그러니까 약 36톤, 네, 36톤 정도. 와, 36톤 트럭으로 평생 먹는답니다. 그렇게 먹으니 얼마나 우리 위장관 이 소화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쇄하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과학자들도 없죠. 그래서 소식, 이거 우리가 여기서 소식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식, 좀 절식, 그리고 공복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게 간헐적 단식의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수십만 종의 화합물들도 그리고 세균들도 그리고 세균들이 뿜어내는 독소들도 그리고 중금속도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소화 과정에서 적절히 처리해 주지를 못한다면 얘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것들은 또 적절히 해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당연히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소화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모두 오늘은 다윈이 되어서 이 음식들의 종의 기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햄버거 안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학생들, 초등학생들부터 젊은 친구들이 햄버거 많이 드시죠. 사실 저도 과거에는 햄버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햄버거 패티,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이 햄버거 패티는 어디서 오죠? 네, 거의 100% 아니고 100% 수입산, 미국 수입산 밀가루에서 옵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오니까 빠른 상태의 밀가루가 습기를 머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브롬을 엄청나게 씁니다. 브롬은 갑상선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자, 이런 밀가루로 빵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빵과 빵 사이에 먹음직스러운 패티가 있네요. 고기 패티가. 이 고기는 어디서 유래할까요? 예, 소들이 열심히 옥수수 사료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사료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염증성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자료는 SBS 다큐멘터리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곳에서 참고를 했는데요. 이 소고기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무려 1대 108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정상이 얼마냐고요? 네, 아이디얼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헬시한 비율은, 건강한 비율은 얼마냐면 1대2. 1대2가 가장 건강한 비율인데 소고기 하나를 먹으면 1대 108. 우와. 즉 오메가6는 염증성 지방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발하겠죠. 이 염증에 대항할 수 있는 항염 영양소인 오메가3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 다음에 결함도 1대 60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아서 기른 그런 닭에서 놓은 알들 이런 것들이
좋겠죠. 소고기도 그라스 페드,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은 그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별 항생제 사용을 이렇게 나온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요. 와, 미국은 장난 아니네요. 호주가 가장 적습니다. 항생제 사용량이. 호주는 대부분 이게 방목에서 키우니까요. 근데 한국 보면 한국도 호주에 한 6배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섭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생제를 먹게 되죠. 이게 우리 장을 나쁘게 하는,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 좋은 균들을 죽여서 균들의 세균의,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 사료는 옥수수는 그 액상과당, 설탕보다도 아주 저급한 액상과당의 원료가 되죠. GMO 옥수수가. 이러한 액상과당은 가공식품, 특히 음료나 청량음료, 청량음료나 또 과자나 빵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뭐 모든 가공식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액상과당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또 주범이죠. 그 다음에 토마토 몬산토사가 처음으로 유전자 변형 그 채소를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토마토죠. 그래서 사실 유전자 변형이 안 된 토마토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토마토로 들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패티 사이에 이제 양상추가 보이는데 이런 양상추도 인공 조명을 통해서 기르고 있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서캐디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인공 조명을 통해서 기른 채소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면 참 자연과는 참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런 음식들을 우리 소화계가 처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화 기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적절치 못하다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화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소화계는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소화계는 좌측에 있는 요걸 보면 요게 혓바닥이고요. 여기 침샘입니다. 그래서 구강 입 안인데요. 입 안에서부터 저기 하단 우측에 보면 항문이 보입니다. 요까지를 다 소화계라고 하는데 이 소화계에는 상당히 많은 장기들이 식도, 위, 간, 담낭, 췌장, 대장 여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기들이 있죠. 이게는 한 20여 가지 특수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무려 9m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소화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 위장관, 위와 장, 즉 위와 소장과 대장 이거를 위장관이라고 하는데 요 구강에서부터 식도 따라서 위, 소장, 대장까지 요거를 위장관이라고 하죠. 이런 위장관 중에서도 소장은 잘라서 펼쳐보면 30에서 40제곱미터, 즉 테니스 코트장의 반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소장은 소화와 흡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장은 5m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잘라본들 그렇게 되나요? 네, 이 소장에는 주름이 형성되어 있고 이 주름 위에도 육모라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면 이 정도의 면적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테니스 코트 반만한 곳을 통해서 독소들이나 나쁜 중금속들이나 지용성 독소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 담, 췌. 간담, 췌 외과가 있죠.
그래서 간, 그리고 담낭, 지용성 영양소 또는 를 분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담즙이 배출되는 곳이죠. 그리고 췌장, 나머지 최종적으로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나오기도 하고 인슐린, 글루카곤과 같은 내분비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간담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20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아주 다양한 효소들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도 중추신경과의 별도의 장관신경총이 있어서 별도로 장 스스로 판단 분석을 하고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와 다른 장관신경계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또는 이러한 영양소가 흡수가 되어서 운반되기 위한 모세혈관들도 존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위장관이 소화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소화를 시킨 음식물들은 혈관을 타고 산소와 필요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음식을 보는 순간 그리고 냄새를 맡는 순간 위가 준비가 되죠. 그리고 음식을 씹으면서 위는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이거를 뇌상이라고 그러는데 시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미각적인 정보들이 뇌가 받으면 바로 위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뇌상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음식을 열심히 씹게 되면 음식이 분쇄가 되고 그리고 침에서 분비되는 타액,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되죠. 그래서 열심히 잘근잘근 씹어줘서 잘게 만들수록 침에서 타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가 있죠. 큰 덩어리보다 잘게 나눴을 때 표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잘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위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어떤 분이 열심히 잘게 씹는 것이 천천히 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위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꼭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루 종일 분비되는 타액의 양, 침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1.5리터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분 섭취를 게을리해서 만성 탈수에 있다면 우리가 소화에 필요한 이 타액을 1.5리터를 분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 몸은 생존과 소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소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선택하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내지 소화에 필요한 물을 즉 소화액의 99%가 물인데 이 소화액으로 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만성 탈수 만성적으로 수분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은 당연히 타액부터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타액에 섞여져서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위로 내려가니까 위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화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분 섭취라는 것. 그런데 이 수분 섭취를 음식을 먹기 바로 직전에 먹는 물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물이 되고 음식을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 물은 소화액으로서 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물이라는 사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 잘근 씹은 음식물들은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이 식도를 통해서 그냥 뚜루룩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식도가 연동 운동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연동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는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식도가 굉장히 경련이 잘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급하게 먹을 때도 그러지만 만성 피로가 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영양소 미네랄이 부족한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식도 경련이 작아서 음식을 삼키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음식이 내려갈 때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막 식도가 찢어져 하는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 이르게 되면 이 위는 열심히 운동을 막 음식물들을 섞어주고 운동을 통해서 분쇄를 시켜주죠. 그래서 음식물들이 잘게 부서지게 되고 이때 이제 위산을 분비를 시켜서 더 특히 단백질을 아주 분해를 시키죠. 위산 분비가 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가 되지 않는 분들은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를 많이 끓여야 하죠. 뭐 그냥 먹으면 더부룩하고 막 헛배불러 오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시죠. 이런 분들은 위산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위산에 의해서 완전히 막 거품이 나는 듯한 이제 12지라고 내려가기 직전 상태로 만들어진 이 위 내용물을 유미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음식을 먹어서 이 상태까지 가는데 평균 3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미접 상태가 되면 12지장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12지장으로 내려가서 12지장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 담낭 속에 있는 담즙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즉 소화액이 지방 분해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방을 소화를 시켜서 지방 분해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되죠. 만약에 이때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거나 담낭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급하게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면을 보게 되죠. 설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지방 설사를 해.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아주 냄새가 고약한 면을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즙 배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2정으로 내려온 음식물들은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3대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탄성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가 되죠. 그런데 이 췌장 효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효소가 뭐냐면 지방 분해 효소, 단백질,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아니라 무려 70%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왜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좋은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은 지방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형태로 소화가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완전히 분해가 돼서 흡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아미노산이라는 최종 분해 단위로 바뀌어서 이제 흡수될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죠. 자,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앞서 위에서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되지 위산이 분비가 잘 안 되면 단백질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위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살균 작용도 하고 만약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무균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균들이 많은 음식물들을 먹어도 우리가 별 탈이 없는 것은 위에서 강력한 살균작용, 위산이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죠.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분비가 약하게 되면 이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온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서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중에 제가 이 3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가지 중에서 3가지. 자, 첫 번째는 글루타민,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요. 그리고 얘는 글루타메이트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즉 단백질이 분해된 이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은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죠.
이 가바는 명상을 할 때 나오는 뇌파가 명상을 할 때 나오는 데 관여하는 아주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데 관여하는 억제성 신경 절단 물질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너무 자극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균형이라고 그랬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 이게 바로 글루타메이트인데 이 공격을 받으면 신경세포, 이 글루타메이트는 신경독소로 작용하거든요. 신경세포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바를 충분히 만들어서 균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가 되고 췌장유수에서 분해가 되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티로신으로 바뀌고 이 티로신은 짜잔 무엇의 원료로 쓰이냐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 뭡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나 또다시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주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이 호르몬이 바로 이 도파민이죠. 물론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중독을 만들어내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도파민 중독과 도파민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다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어텐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럿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흥분물질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위에서 위산에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에서 분해가 되면 트립토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트립토판은 무슨 원료냐면 바로 세로토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관련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이 바로 단백질이 잘 소화가 되어서 트립토판이 나오게 되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또 뭐로 바뀌게 되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앞서 누구였죠? 내가 표지에서 그랬죠.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행복하지 않고 사랑도 못 나누고 하시는 분들, 소화가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멜라토닌도 바로 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잘 분비되게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네, 바로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에 의한 단백질 분해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인 이 세 가지 아미노산 글루타민, 페닐알라닌, 트립토판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소화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적절한 위산 분비로 인한 단백질 분해다라는 거죠. 바로 소화라는 거죠. 바로 미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런 소화액은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뭐 어쨌든 제거되지 못하고 흡수되어져 있는 항문들 이종 단백질도 제거해주는 그래서 알레르기도 막아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화 안 되는 사람 알레르기 잘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항상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장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위산 분비가 안 될까?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첫 번째, 나이가 들면 소화가 떨어지고 위산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분명히 소화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중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대 근무를 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진다. 그래도 속이 쓰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항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산이 분비가 됩니까? 위산이라는 것은 소화액이라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분비가 될 때 분비가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분비가 됩니다. 교감신경 항진되는 극단적인 예는 뭐냐면 우리가 삶 중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나서 분비가 갖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소화액은 분비가 안 되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라는 에너지를 쓰지. 우리가 행복하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달콤한 시간을 나눌 때, 편안할 때, 부경감증이 형성될 때 소화액이 나오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면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제산제, 산을 중화시키는 약물, 그리고 산을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들을 많이 쓰고 있죠. 당연히 위산이 분비가 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백질로 소화도 안 되고 살균도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분들 소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게 아니라 속이 쓰려서 이걸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속이 쓰리는 이유가 위벽이 약해서 그런 거지 위산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위산은 원래 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세균 감염. 물론 헬리코박터 바이러리가 인간과 함께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살아왔죠. 물론 한 50%, 그래서 50% 정도의 사람들은 헬리코박터 바이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염이 있을 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이런 감염이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게 되면 얘들은 살기 위해서 위산을 억제시키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더욱더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감염이 있는 경우에 위산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같은 문제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참고로 비타민C나 소화효소나 물, 발효산화식초, 베타인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한 60% 만성 위축성 위염인데요. 자기 얼굴 보고 있나? 쌤,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네. 너무 안 들려요. 울리고 끊겼다 들렸다. 아까부터 계속 그랬는데 자를 수가 없었는데 조금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요? 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울리고 안 들리는데 채팅방에 안 들린다고 올라와서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예, 그대로 지금은 좋은데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몸을 흔들지 말고 앞으로 좀 이렇게 네, 해서 그럴까요? 천천히 말을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알려줘야 될 말은 내용은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르다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니 그리고 말이 빠른 것뿐만 아니라 울리거든요. 그래요? 울리고 들렸다 말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이렇게 한번 신경 조금 써줘 보세요. 왜 그러죠? 갑자기? 신경 죄송합니다. 써주세요. 예. 어디서부터 잘 안 들렸나요? 내가 좀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부터 다시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래됐거든요. 지금 안 들린 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잘해주세요. 이게 녹화되고 있는데 많은 네, 분들이 필요한 내용인데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강의료를 너무 적게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냐면 재료가 없을 때,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없을 때, 그게 바로 소금이죠. 나트륨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트륨하고 소금은 다릅니다. 내가 고혈압 때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조효수가 필요하죠. 아연과 비타민 B1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영양 결핍이 있는 분들도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 당연히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만성 피로가 있겠죠. 만성 피로가 있으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거든요. 부신 피로가 있으면 이런 분들 위산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위산 분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시경하면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혈액 검사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 기능을 보는 혈액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2,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소화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이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요.
acid suppressive medication이라는 건 그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물, 그리고 antibiotics는 항생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 동안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물이나 항생제를 썼을 때는 쓰는 것과 소화기 때 그러니까 그걸 쓰면 만 6개월 이내에 그걸 쓰면 출생 이후에 만 6개월 이내에 쓰면 얘가 유치원 갈 때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알러직 디지즈,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기더라. 이게 관련이 있더라는 2019년도 논문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제대로 막는, 위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거는 아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자꾸 할 수 없어서 좀 논문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또 다른 뭔가가 없을까?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제품인데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효소죠. 저는 암 환자들에게도 소화효소를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 이 대부분의 소화효소들은 대부분 뭐냐면 브로멜라인이라는 파인애플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췌장효소제입니다. 췌장효소, 동물의 돼지 췌장을 가지고 이제 효소를 만드는데 췌장에 소화효소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질관리나 오염의 위험도 굉장히 높죠. 또 원치 않는 물질에 혼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100% 식물성으로 그리고 효모로 만든 제품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단백질 분해 요소가 4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아나나스 커머스스라는 말은 뭐냐면 파인애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브로멜라인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효모에서 추출한 요 3가지 펩티다제, 프로테아제 이런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5개가 들어있죠. 임포르타제는 설탕을 분해하는 거고요. 락타제는 당연히 알죠. 유당을 분해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파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참고해서 봐야 될 건 이건 뭐냐면 셀룰라제라는 게 있는데요. 셀룰라제. 인간은 셀룰로스, 즉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셀룰라제라는 거는 우리가 분해할 수 없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헬스 조선에 나온 이야기인데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 식이섬유 자칫하면 독이 된다. 뭔 이야기냐면 식이섬유를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얘가 위에서 계속 정체가 되면서 쌓이게 되죠. 이거를 파이토배조아라고 부르는데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 위안인데요. 위안에 식이섬유가 계속 쌓여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위통과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죠. 이런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이 셀룰라제거든요. 자,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보조식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화에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췌장에서는 위에서는 이제 유미접이라는 것이 이제 식이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유미접은 뭐가 있죠? 네, 위산이 함께 오래져 있죠. 이것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빠르게 중화되지 않으면 십이지장 벽은 헐게 되죠.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췌장에서는 이거를 빠르게 위산을 중화하기 위한 중탄산염을 분비를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슐린이나 글루카곤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래서 내분비 장기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게 주인공이 아니고 세 번째 소화 효소를 분비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소화와 흡수에 반드시 필수적이기도 한데 또한
이 소화액들이 히스타민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물들을 먹었을 때 이 히스타민들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알레르기 일으키게 되는데 이 소화 요소는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고 분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자주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소화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췌장 요소 분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알코올, 술을 너무 장기간 섭취하는 것. 잘 들리시나요? 그 다음에 췌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이나 담석증,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췌장 요소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지장에서 이제 소화를 거친 영양소들은 이제 공장, 췌장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런 소장에는 주름이 많고 그리고 보면 이게 울퉁불퉁 돌기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육모라는 건데요. 이 육모를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는 혈관들이 빨간 거는 혈관들이고요. 그리고 녹색들은 완전히 분해된 영양소들이 흡수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흡수된 혈관들은 조금 더 아래에 큰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으로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거는 단백질, 탄수화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방인 경우에는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카일로마이크론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중성지방들이 막 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카일로마이크론은 중성지방을 패키지해가지고 운반시켜주는 운반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요 육모를 보게 되면 점점점점 보이죠. 이 하나가 육모고 이 점점점 보이는 게 미세 육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펼치면 테니스 코트 반만하게 되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빨간 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요게 하나의 육모고 빨간 것은 혈관이고 파란색은 그 림프관이고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흡수가 되고 또 지방은 카일로마이크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 최종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 남는 거는 뭐죠?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이섬유의 정의는 인간의 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음식물의 찌꺼기. 그런데 우리한테는 찌꺼기지만 대장 속에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 100조 개가 넘는 세균들, 종으로는 100종에서 약 1000종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장내 상존하는 그 세균들의 먹이가 되죠. 이 식이섬유는. 그리고 약간의 물과 그리고 흡수와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세포들,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맹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상행결장, 행행결장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변, 똥이 되죠. 똥. 자, 그리고 이 똥이 직장,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똥덩어리가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직장이 팽창되지 못해서 신호를 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대변 형성이 적게 되어서 신호를 못 보내니까 한 며칠간을 못 와야지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며칠간 못 오게 되면 물이 싹 저흡수가 되게 되고 대변은 굉장히 딱딱한 상태가 되죠. 뿐만 아니라 대변을 통해서 대변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서 독소도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도 한데 이게 막고 있으니 독소도 배출이 안 되고 다시 재흡수되게 되고 다시 그 독소를 간에서
불필요하게 또 해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량의 볼륨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 변이를 느끼게 되어서 대변을 보게 되죠. 항문에서 이제 대변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 이 과정이 음식을 먹어서 이 과정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보통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먹은 것이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것은 오늘 먹은 것은 아니고 아마 그 하루 반 전쯤에 먹었던 게 보통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앞서 말했던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는 영양소 말고도 그 영양소가 정말 좋긴 한데 그 영양소 말고도 또 국내에도 이 소화를 돕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요. 소개시켜드리면 이건 매경 헬스에서 나온 신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위 건강 기능성, 요 개별 기능성 개별 인증형 제품인데요. 기능성 인증을 받은 인동 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산은 죄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이 쓰린 이유는 위벽이 약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이 추출물은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복구시켜주면서 보호해주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 건강에 그리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있냐면요.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다시마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얘는 어떻게 뭘로 인정을 받았냐면요. 알코올성 지방 간염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이것도 개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를 먹으면 위와 간에 두 가지 효과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타민 B군 제제인데 비타민 B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 비타민 B군은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원료로 해서 만든 건데 이 맥주 효모에는 쭈루루루 보면 맨 밑에 뭐가 있나요? 효소라고 있죠.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뭐냐면 소화 효소를 가수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물을 첨가해서 영양소를 분해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소화 효소를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데 이 가수분해 효소가 맥주 효모에는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비라는 영양소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소화 효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이스트비에는 뭐가 있냐면요. 셀레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소맥비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 맥주 효모인데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많습니다. 91 정도. 91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굉장히 많죠. 셀레늄은 뭡니까?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의 우리 글루타치온은 뭡니까? 마스터 항산화제지 않습니까? 그것의 조효소가 바로 셀레늄이죠. 이런 셀레늄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의 역할뿐만 아니라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크롬은 이 맥주 효모에는 크롬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크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나는 밥을 먹고 나면 졸려. 이거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식사를 했으면 물론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혈당이 올라갔으면 빨리 세포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분들 크롬을 적정량 드시면요. 바로 생생해집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생기는 거죠. 이 크롬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당뇨 고위험군들,
인슐린을 인슐린의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 인슐린이 세포 내로 포도당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롬은 인슐린과 관련해서 이 당뇨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비에는 B군 이외에도 이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왜? 이 맥주 혐오를 원료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콤부차,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죠. 이 유기산은 간 지방간이나 담즙 배출이 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위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죠. 그리고 장에 도달해서 스코비라는 유산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장 건강에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해독을 시켜주는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루크론산이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 글루크론산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스트로겐 우세 함량, 여성들의 이 에스트로겐을 간에서 해독을 시켜서 장으로 배출시키는데 이때 글루크론산이 간에서 에스트로겐 대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인데 이 콤부차에는 이 글루크론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스코비 발효 과정에서 글루크론산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항량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에스트로겐 우세항량이란 에스트로겐 우세항량이 있으면 자궁 내막이나 자궁 건종이나 난소, 유방, 갑상선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글루코노산이 이런 에스트로겐 대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 건강에 또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에스트로겐 우세 항량에도 굉장히 좋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화, 최적 건강의 첫걸음, 소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소화를 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소장을 말하는데요. 소장과 대장을 말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당연히 위가 건강해야지 이 소장이 건강한데 이 윗물이 맑지 못해서 아랫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윗물이 맑아야 부제목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